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각이 많은 것이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생각 많고 무기력한 분들을 위한 내과학 2편, 왜 우리는 무기력해질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 있다 보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30대 주부분은 육아와 집안일로 인해서 힘듦을, 60대 사업가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즐거움이 없다 호소를 하십니다. 80대 노인분은 죽음, 질병 등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무기력함을 호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요즘 20대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힘들다며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 느끼는 것은 무기력이란 나이, 성별, 학력,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한테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무기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을 시절에 굉장히 많은 일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육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무기력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기력 자체도 힘들었지만 저를 힘들어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혹시라도 이 무기력을 다른 사람이 알지 않을지, 나를 게으르게 혹은 능력 부족으로 보이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나 자신 그리고 환자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어떤 무기력에 대한 해답을 제시를 하는 것은 실제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해결 방식을 어떻게 보면 해보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력한 분들은 중독에 되게 쉽게 빠졌습니다. 이분들에게 무기력을 극복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이 중독을 해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벗어나는 것이 또 중요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기력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무기력 그 자체뿐 아니라 무기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더 불안감이라든지 우울감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기력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하는 것이 실제로 무기력을 이겨는 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가지 방법을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라는 책으로 출간을 하였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중에 무기력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무기력의 원인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무기력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기력을 게으르다,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등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합니다. 그리고 의지를 가다듬자, 자신을 채찍질하는 방식으로 이 무기력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자신을 자책하게 만들고 이 자책은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무기력감을 알면 게으르다고 혹은 도덕적이지 않다고 여기까 두려워서 이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기 싫음 그리고 무기력을 외면한다든지 숨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자라온 양육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하기 싫음, 무기력하다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과연 이 마음을 부모님 그리고 교사들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만약에 이야기하더라도 학교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어떻게 학교에 빠지니 하면서 질책을 받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양육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기력은 게으르다,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산업화된 사회 역시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에서는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다뤄지는 현실을 풍자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무기력한 개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무기력한 개인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대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이러한 메시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게 돼서 이를 꼭꼭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무기력이 단순히 게으름 그리고 나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뇌의 멈춘 신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멈춤 신호는 무시하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시하기보다는 왜 멈춤 신호를 우리 뇌가 보내는지를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의 멈춤 신호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호흡곤란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숨을 열심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호흡곤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호흡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왜 나타났는지, 예를 들면 폐렴, 심장병, 천식, 공황발작 등이 일으킨 것은 아닌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거나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우리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이런 무기력이라는 멈춤 신호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신호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채, 원인을 모른 채로 의지만 강조하다 보면은 뇌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의지의 부족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책한다든지 혹은 원인을 모른 상태에서 그저 다른 사람, 서적, 대중매체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기력이 있다면은 이 무기력이 왜 생겼는지 이를 이해를 하고 멈춤 신호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변화가 무기력을 일으킬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두 가지 생존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회피, 피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대상, 힘든 대상이 있으면은 이를 상대하기보다는 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뜨거운 불이 있거나 위험한 절벽 그리고 위험한 포식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를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실행 전략 혹은 해결 전략으로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이 해결 방법을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냥감을 찾는다든지 위험한 멧돼지를 잡는다든지 혹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위험한 길을 지날 때 우리는 이거를 도망가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전략에는 각각 다른 우리 뇌의 회로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회피 회로는 감정 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감정 회로는 감정을 일으키고 회피나 억제, 공격 반응과 같은 빠른 행동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거미를 보고 놀라거나 뜨거운 불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거나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는 것 이런 것들이 감정 회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 회로에서는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와 같은 감정 회로가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에서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상회로 또한 회피회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뇌는 감정이 해소되는 행동을 보상을 하게 되고 우리 뇌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룰 때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가 시험 성적에 대한 불안감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불안감을 피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우리 이제 보상 회로를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점점 반복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중뇌 도파민 신경계로서 이 도파민 신경계가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는 데는 한 10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순간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이러한 행위들은 단 몇 번만으로도 쉽게 쉽게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는 이 보상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회로, 보상회로는 우리가 회피 전략을 시행하는 회피회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행동, 실행을 하는 데는 실행회로, 집행기능회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집행은 결국 무언가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실행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기능이란 생각을 실행하고 행동을 조율하며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고위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회로, 이 집행기능 회로는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어떤 감정을 억압하거나 참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그 벌레가 들어오는 사정에서 우리는 사실 벌레를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행회로가 작동하면은 벌레를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이 벌레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행회로에는 전전두 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실행회로는 영장류, 특히 사람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었는데 실제로 다른 영장류들보다 우리 사람은 이 전전두 피질이 한 4배 정도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실행회로가 발달한 영장류나 사람에서는 실행회로는 문제 해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회로, 회피회로, 실행회로가 적절히 균형을 맞추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회피회로를 통해서 피하고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실행회로, 집행기능 회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회피회로와 실행회로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피회로가 활성화되고 실행회로가 억제가 되게 되면은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어렵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이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에서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 그리고 과업을 미루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라는 현상을 우리 뇌에서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회피 전략을 수행하는 회피회로가 활성화돼서 굳이 회피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회피나 혹은 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무기력의 기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피회로가 활성화되는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성 스트레스,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거, 감정 조절을 어려워지는 거, 지루함, 손실 회피, 인지 부조화 등 여러 가지들이 이런 회피 회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를 미루고 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피 회로를 활성화해서 무기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고 이런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원인을 어떻게 보면은 찾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기력 환자들은 무기력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운동하면 좋아질 거야. 그래, 뭐 먹으면, 비타민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어. 이런 방식으로 무기력의 문제를 외면하고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람,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이런 무기력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 무기력의 원인을 찾는 것은 단순히 무기력한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정상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무기력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씩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의 기전, 원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무기력을 예방하고 우리가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무기력을 경험해서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무기력을 어떤 게으름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내가 보내는 멈춘 신호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원인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어떠한 원인들이 무기력을 일으키는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에서 시행한 연구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진은 1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가지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는 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군은 무표정한 얼굴 사진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은 공포에 질린 얼굴 사진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번째 공포에 질린 얼굴 사진을 보았을 때 버튼을 누르는 속도가 지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뇌의 어떤 부위가 무기력함을 유발하는 어떻게 보면 멈춤 신호를 일으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그러한 속도의 지연을 감정 지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뇌 부위가 이런 감정 지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fMRI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결과 편도체, 앞서 계속해서 나왔던 편도체라는 부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타타 기초연구원에서는 실험용 쥐를 가지고 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용 쥐를 하루 2시간 동안 어떤 가방에 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두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쥐들이 아마 큰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한 번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리고 10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주고 이 실험용 쥐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쥐의 뇌에 편도체에서 신경세포의 가지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는 활성화되면은 이런 신경세포 가지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즉 어떤 만성적인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편도체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편도체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이와 같은 편도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뇌의 멈춤 신호, 즉 무기력을 일으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참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는 굉장히 복합적으로 무기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직업이나 결혼 등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량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이런 성과 위주이기 때문에 성과 압박,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고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양육 스트레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와는 또 다르게 어떤 분들은 사회적 고립, 외로움으로써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다양한 스트레스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무기력은 단지 게으름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살펴보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잘 고민해 보는 것도 무기력 회복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데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또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무기력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통제감입니다.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수행한 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그 24마리의 개를 3가지 군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군은 전기 자극을 주고, 이 전기 자극을 이 개가 어떠한 레버를 밀게 되면은 멈출 수 있도록 실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 B군의 경우에는 A군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자극에 전기 충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A와 B군이 같은 점은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인데, A군은 자신이 스스로 레버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었고, B군은 그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C군은 아무런 전기 충격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3가지 군을 이런 어떤 상자에서 상자에 두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자를 두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서로 이 영역을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전기 충격을 주고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없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의 강아지나 개는 전기 충격이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전기 충격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움직이면은 괜찮구나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A, B, C 군에서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해봤을 때 A군과 C군은 모든 개가 다 전기 충격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B군의 경우에는 총 8마리의 개 중에 6마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즉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저 전기 충격만을 받고 있었습니다. A군과 B군은 같은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할 수 있었던 A군은 무기력이 생기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그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는 B군은 무기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통제감을 느끼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통제할 수 없는지를 잘 구분을 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배분을 해서 삶 속에서 통제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최근의 삶 속에서 이런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통제감, 그리고 내 스스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많이 이제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내가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감각 또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의 이런 통제감을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무기력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들,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력을 극복하는데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무기력을 일으키는 원인은 손실 회피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뇌는 예상되는 이득, 손실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한 연구를 보면은 승률이 50%이고 그리고 이기면 1,500원을 받고 지면은 1,000원을 잃는 이런 게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임이 있다면 사실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은 이 게임에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손실 회피는 실제로 편도체라는 뇌부위, 앞서 계속 나왔던 편도체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 대학교 연구진은 실제로 편도체 병변이 있는 두 여성에게 이런 손실 회피 경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편도체 손실이 있으면은 같은 나이, 성별, 학력의 정상인과 비교해서 이런 손실 회피 경향이 적게 관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손실 회피에 의한 무기력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나 공부를 시작할 때는 무엇을 잃는다라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일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손실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사의 질책이라든지 성적이 내 맘대로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이런 손실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이는 편도체를 활성화하게 되고, 편도체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피하거나 미루거나 하는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손실 회피 경향이 큰 군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자분들입니다. 완벽주의자분들은 굉장히 목표가 큽니다. 이 큰 목표 덕분에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장점도 있는데, 반면에 이런 완벽주의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토론토 대학 연구에서는 13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완벽하기를 기대한다고 여길수록 미루는 경향이 컸다고 합니다. 이처럼 완벽주의자들은 손실회피 경향을 더 경험하는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더 미루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무기력을 유발하는 또 다른 원인은 지루함입니다. 지루함이 무슨 무기력을 유발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과대학교 연구진은 1,006명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포스팅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감정이 어떠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페이스북에 지루함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자살을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즉, 지루함은 자살을 예측할 수 있는 신호였다고 합니다. 벨기에 연구진은 여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폭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감정이 지루함이었습니다. 폭식이 일어난 상황의 무려 66%에서 참가자들이 지루함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루함은 생각보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으로 지루함을 경험하게 되면은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지루함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서 정서적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몰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기력을 일으킬 수 있는 4가지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감정 조절의 어려움, 인지 부조화, 습관 형성, 동기의 문제, 중독 등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나는 왜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력은 게으름, 의지 부족이 아닌 뇌의 멈춤 신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뇌의 멈춤 신호를 이해하고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피 회로가 활성화되고 실행 회로가 억제되는 것이 무기력의 기전으로서 다양한 원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무기력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통제감을 느낄 경우 무기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완벽주의, 지루함 또한 무기력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무기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남은 시간 동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트라이크님의 질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이크님께서 방 청소를 미루거나 과제를 미루는 것도 회피회로가 관련된 걸까요? 하면 된다는 걸 아는데도 끝까지 미루게 되곤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방 청소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도 이렇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생각보다 지루하다는 부분들이 방 청소를 미루는데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꾸 이런 미루는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 방 청소를 미루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습관이 돼서 이런 청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자꾸 미루는 행동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미루는 거는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과제를 미루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닥치면은 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과제를 미루는 행위도 반복이 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앞서 말씀드린 회피회로, 피하는 전략을 수행하는 회로와 밀접한 간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시나브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전 직장을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를 처음 걸렸던 이후로 의욕이 확 사라졌다고 합니다. 걸리기 전과 후로 일에 대한 열의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뇌와 관련된 것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코로나 자체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아마 힘드셨을 텐데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참고 아마 일하시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경험을 했었을 텐데요. 그렇게 힘들게 어떤 뭔가를 참고 하는 경험 자체가 뇌에서는 굉장히 각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우리한테 너무 부담돼. 라는 기억으로 형성이 되고 그런 기억이 있다 보면은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를 미루는 거, 회피하는 행동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게 함으로써 쉽게 습관이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는 한 100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제 나쁜 습관, 피하는 습관 같은 경우에는 단 몇 번만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이런 피하는 것 행동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의 습관처럼 일을 자꾸 미루고 피하는 것이 피하는 경향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권태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땀날 정도로 운동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감소가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 운동 강도를 해야 불안, 걱정, 스트레스를 줄이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실제로 운동은 불안감,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정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의욕에 넘쳐가지고 굉장히 고강도의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강도의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날 오히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고 하는데요. 이런 경험을 하면은 운동은 소용없어. 운동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는 보통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이런 워치 기계가 있으면은 워치를 보고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운동 강도를 조정하라고 합니다. 제가 권유해드리는 운동 강도는 처음에는 심박수가 120에서 130대를 하면서 한 20분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조금 빠르게 걷는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운동량을 늘리고 운동 강도를 늘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실제로 불안감,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기력감을 느낄 때 폭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주말에 쉴 때 오히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많이 먹게만 되는 경험을 했어서요. 그때는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무기력과 폭식은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기력할 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뭘 해야 될 일을 못하지라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면서 죄책감, 우울감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런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음식 혹은 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폭식을 하는 거,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어떤 감정을 해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상황에서 어떤 폭식이라든지 다른 중독 행위에 빠지게 쉽게 됩니다. 그나마 뭐를 먹을 때, 그리고 혹은 유튜브 자극적인 것을 볼 때, 혹은 다른 자극적인 뭔가를 할 때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기력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중독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몇 번만 반복해도 우리 뇌가 이를 기억해서 이러한 행동이 무기력할 때 도움이 되는구나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할 때마다 폭식을 하게 되는 것이 마치 파블로프의 개가 그 음식을 보면은 그 침을 흘리는 것처럼 이런 조건 반사가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기력감과 폭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능하면 사실 이제 무기력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무기력감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폭식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장소를 벗어나서 걷는다든지, 누군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한다면은 조금 폭식의 횟수라든지 빈도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쉽게 극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반복이 되고 이게 뇌에서는 보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뇌에 강렬한 경험이 돼서 이런 폭식 장애까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나의 행동으로 조절이 않을 때는 약물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초반에 약물적인 도움을 받으면은 이런 폭식을 조금 더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태호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트랄린 100mg을 복용 중이고 SSRI 약물 치료는 정말 필요한 불안 감소하는 필수인지, 아니면 인지 치료나 운동만 해도
약물 치료 없이 불안 우울증이 치료가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약물 치료를 할지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증상의 강도입니다. 굳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나한테 큰 고통을 주지 않고 나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굳이 약물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어떤 증상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있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약물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인 옵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전략들, 자원들이 있는지가 두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불안하거나 우울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운동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인지치료, 심리상담을 받는다든지, 혹은 그 외에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조절이 된다고 하면은 약물치료는 보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 그런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물치료는 좀 저렴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약물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부담감 그리고 부작용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가 크게 부작용 없이 효과적이신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약물 치료를 하면은 굉장히 부작용이 쉽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경우에는 정신과 약을 먹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 불편감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크시거나 약을 먹는 행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는 조금 더 보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권태훈님께서 또 이어서 질문을 주셨는데, 무기력, 지루함, 감정 조절 어려움, 중독은 성인 ADHD와 우울증 같이 동반되어서 그런지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무기력, 지루함, 감정 조절 어려움, 중독은 하나의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ADHD나 우울증은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ADHD 환자분들이 뭔가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이제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무기력감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 환자분들의 경우에서도 이런 우울증의 증상으로 또 무기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나 우울증 역시 이러한 무기력의 증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성인 ADHD 혹은 우울증 때문이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처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하는 생각 때문에 되려 내 스스로가 준비가 됐다 생각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번 강의에서 딱 저라서 놀랐다고 하십니다. 체질 같은 거라 바꾸는 것이 어려울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완벽주의는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사실 양육 환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환경 자체가 이런 평가 위주 그리고 성과 위주에서 자라나신 분들 경우에는 이런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 더 경험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딱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있으신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만한 일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생각해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완벽주의자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안 좋은 상황,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다고 하면은 완벽주의자분들도 충분히 불안감이라든지 염려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가 이런 것들을 굳이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조금 부족하게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중한 존재로 어떻게 보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경험들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를 또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승환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에 상당히 침대에만 눕고 싶고 무엇이든지 무기력해서 손을 다 놓고 싶어서 의욕이 안 선다고 합니다. 뇌기능 이상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적어도 뇌의 어떤 변화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은 내가 그냥 단순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부족한 거다. 그리고 동기가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뇌에서 어떤 보내는 도움이 필요하다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가 아닌지를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조건 사실 어떤 병이라든지 어떤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신호들을 잘 확인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어떤 병에 의한 경우도 있고 혹은 어떤 이런 습관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 때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병이다 그러면은 그런 병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일이 많아서 번아웃 때문이다 그러면은 일을 줄이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하면은 이런 것 자체를 사실 하기가 귀찮고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과 이런 어려움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같이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을 단순히 어떤 나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의지의 문제라고 보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신호, 도움이 받아야 된다는 신호로 인식을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무기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생각 그리고 이런 여러 연구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생각 많고 무기력한 분들을 위한 뇌과학 3편으로서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생각이 많으신 분들, 무기력한 분들이 어떤 중독에 빠지기가 쉽고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더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한번 함께 얘기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애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